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네, 삼복도의를 뚫고 달려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원 씨 왜 지난주 결석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네.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일주일간 격리를 하고 네. 제가 이틀 전에 예. 복귀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인해서 음성인 것까지 확인을 하고 네.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고생하셨겠어요. 네, 다행히도 근데 저는 이제 목소리 쪽에 후유증이 없어서 네. 뭐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그렇지만 또 이제 요즘 많이들 걸리시니까 네.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조심들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코로나19 사망 예방을 위해서 50세 이상 연령층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 환자와 면역 저하자 대상으로 4차 접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약해놨고요. 지금 50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50 넘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톡 또는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고 당일 접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정규 예약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마음속으로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대상이 되실까 안 되실까? 고맙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요즘. 네, 맞아요. 네. 박소연 아나운서 혹시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도건 씨는요? 저는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여름 공연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공연을 마치고 나서 네. 거의 가을이 돼서야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름 휴가 가실 수 있는 분 또 못 가시는 분 계실 텐데요. 어쨌든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하시면 저희 이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또 의견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입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네, 1986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김선자, 이웃에 살던 친구에게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끝낸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호흡곤란 증세와 또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손 쓸 사이도 없이 즉사해버립니다. 목욕탕에 같이 있던 김선자도 무슨 일이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는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별히 의심 가는 정황을 찾지 못한 채 심장마비사로 처리하게 됩니다. 부검도 하지 않고 말이죠. 이때 친구의 목걸이와 반지를 훔친 김선자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연쇄살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김선자가 친구에게 청산가리로 흔히 알려져 있죠. 청산염을 탄 음료를 줬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선자가 친구에게 이 청산염을 타서 준 음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선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식혜, 2번 쌍화탕, 3번 바나나 우유. 청산염을 탄 음료를 줘서 살인을 했습니다. 어떤 음료였을까요? 1번 식혜, 2번 쌍화탕, 3번 바나나 우유. 네, 상당히 좀 안타깝고 참혹하고 그리고 좀 비극적인 그리고 잔혹한 연쇄살인 우리 범죄사에 기록될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용된 범죄의 이 수단 도구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많이 먹는 음료들이죠. 근데 좀 너무 어렵습니다. 덕원 씨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순간 뭐가 답일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미리 공부를 해본 결과 네. 예. 이 청산염이 특유의 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감추려면 네. 향이 좀 강한 음료를 주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식혜, 쌍화탕, 바나나 우유 모두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 마치고 나서 많이들 드시는 음료인데 맞아요. 그 중에서 제일 뭔가를 숨기기 좋은 음료는 무엇일까? 그래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더
더 뭔가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이 셋 중에 덕원 씨가 네. 얘기해 준 건 네. 냄새를 숨기기 가장 좋은 음료를 예.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네. 제가 드리는 힌트는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독한 음료가 된 거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어디다 섞었냐면 이 보기 3개 중에 가장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음료에 섞었다는 게 전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하.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예. 독이 들어있었던 거죠. 가장 약인 건강에 줄 좋은 건데 알았는데. 독이 들어 있었다. 네. 아하. 왠지 좀 색도 좀 진할 것 같습니다. 색깔도 진하고 색도 진해서 이제 예. 섞었을 때 안 전혀 보이게. 눈치를 못 채게. 맞아요. 병 색깔도 진하잖아요, 이거. 네. 아, 그렇네요. 예. 예,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드리면 안 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 이제 좀 아셨을 것 같아요.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 미니는 공짜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쌀 10kg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박소영 아나운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다뤄볼 사건이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실감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정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어떤 맞아요. 아픔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예요. 네, 아이고, 처음에는 이제 돈도 없고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냉장고에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수사를 해봤더니 모진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오늘 PD께 화가 나는 사건이었는데요. 부친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뉴스를 보셨거나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들으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아버지 부친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사건으로 처음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래도 이 정확한 내막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원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곳에 살던 60살 레이 씨가 냉장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임대 기간이 끝나서 방을 이제 살피러 온 관리인이 시신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네. 이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훼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요,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일단은 시신 유기 혐의로 20대 중반 아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네. 이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올해 초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수개월 전 숨졌다. 그래서 나는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도 없고 예.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냉장고에 모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경찰은 부검과 수사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걸로 보고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예. 아들이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아버지를 마구 폭행하고 또 당뇨와 치매를 앓던 아버지의 치료를 중단하고 약도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하. 심지어는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고 방치하는 등의 학대 사실도 조사가 됐는데요. 예.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들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아, 이건 뭐 방치가 아니라 정말 살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네. 아하, 예. 네, 부친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으로 처음에 알려졌던 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권력 추구형 살인입니다. 잠깐 이런 학대가 권력 추구형 살인이라고요?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시신의 그냥 유기. 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을 했고요. 네네. 나중에 드러난 것이 부검 등을 통해서 학대 흔적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다리에 뜨거운 물을 일부러 부어서 화상도 있게 만들었다. 그 전 과정을 보면 지금 사실
언론이나 검찰이나 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존속 사례입니다. 어떻게 네. 아버지에게 어떻게 자기를 낳고 키워주신 네.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네. 범죄 심리학에서는 그런 부분은 별로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 정말요? 예, 누가 누구와의 어떤 관계이든지보다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욕구, 어떤 충동, 어떤 동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건은 그런 존속이라는 윤리 도덕적인 이 껍데기를 좀 벗어 던져 버려야 되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네.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면 네. 살인의 뭐 이 사건 자체는 물론 미필적 고의든 혹은 뭐 살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행동의 근간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를 봤을 때 아마도 자기가 집에 통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폭행하고 마음대로 네. 괴롭히고 마음대로 학대함으로써 자기가 힘이 세다, 강하다,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자 하는 거 이것을 권력 추구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한 형태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이클 스톤이라는 그 미국의 법정신의학자가 악의 척도라는 걸 개발해서 책으로 쓴 적이 있어요. 네. 얼마나 같은 살인 중에도 가장 최악의 나쁜 살인은 네. 뭐 22개, 22개 정도로 해서 그다음에 가장 덜한 건 어떤 것이냐. 최악은 쾌락 추구형 살인이에요. 자기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전 단계가 권력 추구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물론 아직까지 그 다 드러난 건 아니겠지만 이 관계에 초점 맞추기보다도 네. 그 행동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위의 동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권력 추구형 살인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제 행 관계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프로파일러들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럼에도 제가 없어지지 않는 의문점 중에 하나는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사람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도 안 드리고 예. 치료도 안 하고 폭행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의 심리는 어떤지도 여전히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존속 살해 존속 폭행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고요. 그건 이제 효사상을 기반으로 한 우리 정서와 유교 문화의 그 어떤 원인이 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전체 그 사회의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은 공통의 윤리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과거 2000년에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했던 명문 대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사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부모의 오랜 기간에 걸친 학대의 어떤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부모가 네. 먼저 자식한테 그렇죠. 학대를 그런 쌓이고 쌓인 학대의 네. 어떤 피해 후유증이 폭발하면서 부모를 살해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물론 네. 의도야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런데 박한상 살인 같은 경우 영화 네. 공공의 적으로도 영화화가 됐었죠. 음. 박한상은 부모의 돈을 빨리 물려받고 싶어서 유산을.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강제로 돌아가시게 만든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이 존속 사례라 하더라도 이유와 동기가 달라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둘 다 아니죠. 네. 그러면 약해졌고 병에 걸리셨고 힘든 네. 혼자 힘으로는 생활하기 힘드신 부모님을 자기가 이제 케어하고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걸 유기 방기하고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건까지만 해도 뭐 도덕적 비난도 받아야 될 테고 하긴 하겠지만 또 학대죄도 처벌도 받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더 나간 거죠. 거기서 더 아예 그렇게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떨어진 네.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폭행하고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존속 사례와도 다른 경우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장례 칠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뭐 시신을 유기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예. 이게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를 한 것이었죠. 네. 물론 적용된 혐의가
학대치사 혐의였지만 네. 그게 네. 이제 그 경찰 수사기관의 제한 한계상 규명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였다고 보고요. 검찰에서 이제 추가적인 법의학적인 그 네. 결과들 분석하고 하면서 아예 이제 살인죄로 존속 살해죄로 바꾸긴 했지만 처음에 본인이 했던 그 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좀 믿기 그렇죠. 힘들죠. 돈이 없어서 냉장고에 아버지 시신을 숨겨놨다. 어쨌든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돈 생각하기 전에 112나 119 신고를 하게 되죠. 네. 물론 이제 이것이 범죄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119 신고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음.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예를 들어 나는 장례치를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그러면 또 도와주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기능도 있고 시민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해결이 안 됐을 때 이상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망하시자마자 돈이 없으니까 냉장고에 숨겨야지. 이건 만약에 지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발달 장애가 있다거나 한다면 몰라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는.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가족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의심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을 것 같은데 못했을까요? 이거를 그냥 일단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혹시 이런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길 바랬겠죠. 냉장고 안에 넣는다는 것은 부패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테고 네. 그러면 이제 부패의 그 악취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냉장고의 기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기한이 다 돼서 결국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되었을 때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보니 지어낸 거짓말이 돈이 없어서인 것으로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존속 살해인으로 이제 혐의가 바뀌었는데 예. 이 경우에 보니까 이제 뭐 학대라는 정황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미필적 고의인 걸까요? 부작위에 의한 어떤 그런 살인으로 봐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검찰이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적용한 어떤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존속 살해로 현재는 되고요. 나중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네. 추가적인 입증이 된다면 그래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목격자가 없는 상태이고요. 네. 뭐 CCTV 등의 어떤 촬영이 이루어진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이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 네. 소견, 그리고 정황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구성을 이 범죄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현재까지는 학대를 하다가 경찰에서 네. 본 거는 학대 끝에 사망한 것으로 살해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일단 그건 확인을 입증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시신에 난 상처와 그 상처의 상습성, 반복성 그리고 그 화상 등 네. 그 사건 상처의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네. 네. 이렇게 하면 이 허약한 노인인 부친께서 사망하실 수도 있으리라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다라고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존속 살해라는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네. 그러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자체가 입증을 못했을 경우 그냥 내버려둬서 그렇죠. 어떤 나쁜 조치를 상태에서. 취했다면 그러니까 뭐 치료든 병원에 네. 모시고 가는 것이건 뭐 신고든 했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때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그럼 선고 형량에는 좀 차이를 줄 수 있나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그러한 부작위라는 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부작위 행위에 매개되는 악의 가 얼마나 더 정도에 강하냐, 따라서. 혹은 미필적 고의라는 것, 매 상황마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자녀가 부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변호인 측은 그런 걸 주장을 할 겁니다. 오죽 힘들었겠는가. 혼자서 자기가 그
벌어서 생활하기도 힘든 모시는 게. 예, 그런 상황에서 치매와 뭐 당뇨병 등 네. 지병을 앓고 계신 부친을 모시다가 힘든 나머지 그렇게 하다 음.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아마 변호인은 주장을 할 얘기하겠죠.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하면서 그렇게 볼 수 없다. 여기에는 부친을 사망케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네. 혹은 사망할 수도 있으리라는 그런 예견 기대하에서 지속적인 학대를 해왔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악의라고 볼 수 있느냐. 부작위일 경우 또 그런 네. 분명히 어떤 구호 조치를 해야 하고 하는 할 수 있었음에도 상황. 불구하고 그냥 네. 내버려둔 이 인면수심에 반인륜적인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무거운 것이냐, 더 가중을 해야 되느냐? 네. 이것은 배심원이나 판사가 판단이. 판단의 문제인 거죠.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사망한 부친의 시신이 발견됐던 이 사건 계속 이어갈까요?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예. 근데 존속 살해 경우에는 이게 가중 처벌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너무 아, 깜짝 그러세요? 놀랐는데. 예. 일반 살인이 가장 무겁잖아요. 네. 형벌의 그렇죠.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존속 살해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효나 공경사상을 거슬러서 자기를 낳아줘 키워준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조부모를 살해한다든지 네. 이런 폐륜적인 범죄일 경우는 징역 7년 이상. 중하군요. 더. 예, 하한선이 2년이 더 많죠.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유기징역을 내릴 경우에 일반 살인보다 어쨌든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의문이 좀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연약하고 어린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똑같나요? 그 경우에? 아닙니다. 오직 존속 살해만 일반 살인보다 가중 그 형량이 높고요. 다른 비속 살해 비속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녀나 또는 손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그것을 만약에 아동 학대 살인죄로 할 경우는 최근에 그 법 개정이 됐죠. 정인이 법이라고 해서 정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징역 7년 이상으로 그 되긴 했지만 일반적인 자녀 살해는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부양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 의무가 오해죠.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게 가중 처벌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왜? 그러니까 저도 소영 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사회 상규, 풍습, 전통 문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존속 살해를 가장 엄중하고 가장 무겁게 처벌해 왔다라고 한다면 네. 물론 그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긴 해야 되겠지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그러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일어나는 네.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살인을 존속 살해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좀 가슴 아팠던 사건이 한 20년 가까이 네. 됐을 거예요. 저 강원도 강릉에서 14살 여중생이 네. 소녀 가장이었는데 네. 이 부친께서 술만 드시고 오면 이 여중생하고 동생 네. 또 할머니를 무지하게 학대하고 폭행을 했어요. 견디다 못하고 이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존속 살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네.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죠.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할 경우는 그것이 존속이건 비속이건 부양 의무자, 책임 의무자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네.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는 대상자를 살해했다고 해서 가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바뀐다면 사실 뭐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예. 해치는 경우나 네. 어린 자녀를 해치는 경우는 가중이 되고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참작의 여지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약간 좀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참 그런 것이 예. 아버지 시신을 이제 계속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네. 생활을 계속했단 말이죠. 예. 그 집에서. 네, 그러면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신을 곁에 두고 오랜 동안 생활하는 사건들이 가끔 발생을 하죠. 네. 네. 그 경우가 좀 나뉘어요. 어떤 경우는 그것이 가해자가 살인을 한 경우건
병사한 경우건 네. 또는 뭐 사고사인 경우건 그 사망자 망자와의 관계, 애착 또는 애증, 사랑했지만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망한 이후에 시신을 외부로 유기하지 못하는 거죠. 혹은 신고하지 못하고 시신을 계속 곁에 두고자 하는 네. 그 애착 관계의 지속 존속인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고요. 네. 그 경우에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사회기술 부족이라고 해서 시신 유기할 능력 방법이 없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 그냥 두는군요. 네, 사실은 외부로 멀리 유기하고 그래서 범죄를 감추고 자기는 검거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남에게 들키지 않은 채 그 시신을 외부로 가져나갈 능력이나 방법이나 도구나 수단이나 공범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때로는 가끔 좀 이상심리에 의해서 네. 시신을 두고서 그 시신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라든지 시신에 대한 이후에 어떤 이상 행동을 한다든지 네. 그러한 경우도 간혹 외국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낼 수가 있나요? 나중에 입증을 해야죠.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물론 이제 자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죠. 피의자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의존해서 그걸 구분하면 안 되고요. 유기 상태, 그 전의 관계, 그리고 범죄 행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근데 이런 합니다. 동기 차이가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하죠. 예. 처벌할 때 참작 요소가 있고요. 동기도 참작 요소, 참작 동기가 있고 가중 동기가 있어요. 왜 이 범행을 안 좋은 저지르냐? 동기라는 예, 거. 이게 법에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란 걸 만듭니다. 네. 모든 범죄마다 하한선 몇 년형부터 상한선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각 범죄마다 너무 다양하니까 대법원 양형 기준 중에 동기를 좀 정상 참작할 수 있는 동기면 조금 낮은 형량, 네. 가중해야 할 동기면 가중하고. 네, 높은 형량 이렇게 좀 나누고 있으니까 그게 다 참작이 되죠. 네. 자, 저희가 시작하면서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김선자의 범행과 관련한 문제를 드렸었는데요. 네. 김선자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하고 어떤 음료를 주는데요. 네. 이미 청산염을 타놓은 음료였습니다. 독극물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음료를 마신 친구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손 쓸 새도 없이 즉사해버렸는데요. 네. 이 연쇄살인범이 친구에게 청산염을 타서 준 음료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보기로 1번 식혜, 2번 쌍화탕, 3번 바나나 우유 드렸었는데요. 그랬죠? 이 특유의 냄새를 좀 지울 수 있고 안 보이게 색깔이 좀 진한 음료라고 힌트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그랬죠. 정답 2번 쌍화탕이었습니다. 아하. 근데 워낙에 모든 보기들이 좀 그럴듯해서 맞아요. 사실 좀 맞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김선자가 사실은 이 쌍화탕만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연쇄범죄를 저지를 때 네. 유사한 형태의 향이 강한 그런 소위 말하는 건강 음료들 있죠. 네. 뭐 타우린이나 이런 성분, 네. 카페인 들어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많이 드시는 뭐 네. 비읍으로 시작되는 이런 음료도 사용을 했고요. 공통점은 역시 향이 강한 네. 그리고 건강 음료 그리고 이 병도 색깔이 진한 것. 네. 눈치챌 수 없도록 한 건가요? 그렇죠. 와, 참 믿을 사람이 없네요, 이게 참. 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이 사건 처음에 목욕탕에서 쓰러진 그 피해자 부검도 안 하고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 좀 이상하지 그 않았어요? 약간 이상해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가볍게 봤나요?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죠. 아, 이 당시 오래된 1986년.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뭐 경찰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이긴 하지만 네. 뭐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를 봐도 그런 너무 허술하게 현장 관리가 되고 아. 처리되던 그런 시대였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서 쓰러지니까 네. 사실상 건강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걸 심장마비가 갑자기 온도 때문에 그렇게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겠다고. 처리했을 수는 일은 없을 없다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런 선입견 때문에 네. 당연히 그래도 변사니까 의문스러운 사망이니까 음. 부검을 했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면 당연히 하겠지만 네.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검에 그렇군요. 대한
거부 반응이 무척 강했거든요. 아. 사람을 2번 죽인다.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 김선자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시작으로 연쇄살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아. 돈 갚겠다라고 만나자라고 하고 과거엔 다방, 지금 카페 네. 뭐 이렇게 커피 전문점 얘기하시면 과거엔 다방이 많았어요. 네. 다방에서 만나자고 하고 역시 다방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에다가 음료 이미 청산염을 아. 탄 걸 건네고 그다음에 버스 안에서 건네기도 하고 아이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도 살해하기도 했어요. 어우. 근데 그럼 하나의 동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다 돈인가요? 각자 개별적으로 피해자마다의 그런 금전과 얽힌 동기들이죠. 금전 때문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무를 채무를 없애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돈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귀금속을 차고 있는 사람 그 귀금속을 뺏기 위해서. 근데 좀 궁금한 게 청산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나요 그 당시에? 당시에는 그랬죠. 지금은 독극물은 전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구매하는 사람들 신상 정보 등록하도록 되었어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하기가 더 쉬웠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쥐를 잡는다든지 또 농촌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었고 공업용으로도 네.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청산염, 시아나칼륨, 시아나나트륨이라고 네. 했었거든요. 이 독극물 자체가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이 독극물을 많이 맞아요. 사용했었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뉴스에 보면 유독 네. 많이 나왔던 약물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어서 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쇄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이것이 이제 결과적이고 통계적입니다. 네. 뭐 여성 남성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여성들이 저지르는 살인의 그런 수단과 방법, 도구 중에는 독극물이 남성보다 많이 사용되고요. 남성은 보다 이제 완력을 사용하는 네. 흉기, 둔기, 예기 네.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되고 이 독극물이란 것이 어쨌건 힘이 약하건 네. 또는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구다 보니까 사용이 되죠. 네. 네, 정답 많이 그래도 들어왔네요. 그러네요. 정답자들 소개해 주시죠. 0848님, 쌍화탕은 색깔과 향이 강해서 다른 물질이 섞여도 먹는 사람은 아무 의심 없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노린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8845번님, 저는 이 사건에서 친구한테 그랬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목욕탕에서. 네. 3654님, 당시에 이 사건 때문에 어른들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489번님 쌍화탕이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힌트가 너무 나이스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3386님은요, 서울에서 시험 보고 내려가는 길인데 피곤하고 힘듭니다. 저는 지금 쌍화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누가 주는 거 드시지 마시고요. 맞아요. 네. 꼭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음료 같은 것들 건네는 것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들을 네, 뭐 이 사건에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당시에 이제 1986년 86 아시안 게임 그렇네요. 그리고 2년 후 올림픽 준비 기간이라 네.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이 사건을 막 보도되지 않도록 공개되지 않도록 또 그런 게 잘 안 알려졌었어요. 아. 그런 어둡고 아쉽고 아픈 과거에 있는 사건이란 거 말씀드리면서 네. 프로파일러 수업 여기서 마치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MBC의 간판 아나운서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